그 사업적 시너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인수를 했으니까 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1위 거래소가 가진 고객 관리, 마케팅 노하우 등을 이식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오더북 공유입니다. 거래는 호가창이 촘촘하고 체결 속도가 빠를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율의 벽을 깨기가 더 어려운 건데 원화 거래소 중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적은 코팍스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의 유동성을 끌어와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양사도 이 점을 1순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인 시장 핫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더벨 최명룡 노윤주입니다. 노 기자. 추석 연휴로 코인 시장에 굵직한 소식들이 전해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코팍스 인수를 승인했다고 하던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일이죠? 네, 202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 3년 전이네요. 네. 당시의 FTX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일전에 한번 우리가 이거 언급했던 것 때문에 알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네, 그 FTX는 글로벌 탑3 규모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거래소인데요. FTX가 파산하면서 이 여파가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까지 미쳤습니다. 이때 코팍스도 영향을 받았고요. FTX 파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팍스는 어떤 피해를 입었었나요? 네, 코팍스는 일전에 저희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고파이라는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파이 서비스는 코팍스가 중개하고 제네시스 글로벌이라는 해외 코인 운용 기업이 운용을 맡았습니다. 당시 코팍스 2대 주주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미국계 기업인데 언론사, 벤처캐피탈, 코인 운용사 등 다양한 기업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역시 DCG 그룹 산하에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가 FTX 사태로 연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코팍스도 고객들에게 고파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이슈로 매각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최대 주주가 바이낸스는 아니었죠? 네, 이때는 이준행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공동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는 고파이 미지급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에 경영권 매각을 통해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게 바이낸스. 맞습니다. 부채를 한꺼번에 넘기면서 매각 작업을 진행했겠군요. 네, 사실 그 이전부터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인수 대상을 계속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고파이 사태 직전까지 코팍스도 기업 가치가 2천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인수를 본격 타진하진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꽤 기업 가치가 높았네요. 네, 원화 거래소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원화 라이선스 값으로 몸값을 높이 평가받았을 것 같고요. 고파이 미지급 사태가 몸값을 좀 낮췄겠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고파이 미지급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창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상당히 낮았고요. 기업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조건도 있었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금융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자금을 집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채무를 모두 상환해줬는데 정작 승인이 나지 않아서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해둔 장치입니다. 2022년의 일이었으니 3년 만에 당국의 승인이 났겠네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거는 2023년 1월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자사 인물들로 코팍스 이사회를 개편했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기 임원을 변경하면 FIU에 변경 신고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FIU는 그걸 보고 수리, 불수리를 결정하는데요. 코팍스는 그간 수리도 불수리도 아닌 심사 중 상태였습니다. 그게 2년 반 만에, 2년 10개월 만에 이번에 FIU의 승인을 받았군요. 네. 당국이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뭐죠? 법에 따르면 원래는 45일 안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자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 입니다. 특히 바이낸스는 중국계 창업자들이 만든 기업이고 본사 소재지를 알 수 없어서 자금 세탁 우려가 컸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국이 바이낸스의 자금 투입 방법 재구성, 지분 구조 변경 등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고요. 네.
이미 코인 생태계라는 것은 국가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 글로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면 약간 국가와 네. 그 본점, 뭐 소재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는 그 사이에 승인 작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고팍스 지분을 다시 팔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당국이 최대 주주를 국내 기업으로 바꾸지 않으면 승인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여러 국내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메가존과는 지난해 거의 딜 성사 직전까지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존과의 거래는 최종 무산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파의 채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 규모가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고파의 원리금은 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코인의 가격이 큰 폭 올랐기 때문에 이제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결정했던 시기에 미지급금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그때 일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한 400억, 500억 이 정도였던 걸로. 560억이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3,800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억 6천만 원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도 동일재화 동일 수량 대신 발생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을 해서 부채를 일부 해결하고 메가존에 매각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추가 매각 시도는 없었나요? 네, 그 이후로는 바이낸스를 최대 주주로 두고 변경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 대관 작업을 펼치기만 했습니다. 그 대관 작업의 성과가 이번에 나온 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 인사 이동도 있었고요. 뭐 네. 담당자가 바뀌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560억 원으로 시작한 부채가 이미 1,400억 원이 넘었는데 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이낸스밖에 없으니까 당국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불수리를 결정하면 피해 규모가 꽤 커지고 또 당국에게 어쨌든 책임론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겠군요. 이 고파이 피해자들은 몇 명 정도나 되죠? 정확한 집계는 나온 바 없지만 추산치로는 3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0명에게 1,400억 원 정도다 그러면 인당 한 몇천만 원 수준 되겠네요. 3,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4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네. 뭐 일괄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편차는 좀 있죠. 네, 많게는 1인당 10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도 있고 뭐 적게는 소액으로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비트코인을 10개 정도씩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규모네요. 그러니까요. 당국 승인을 받았으니 앞으로 계획이 궁금한데요. 뭐 윤곽은 좀 잡혔습니까? 네, 이제 막 한 고비를 넘긴 상황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고파이 미지급금 상환입니다. 바이낸스도 처음 인수를 결정을 했을 때랑 비교하면 인수금액 자체가 그냥 커져버린 그렇죠. 거니까 네. 이사회랑 주주를 설득하는 게 문제이고요. 해당 코인만큼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딴 데 쓸 수 있는데 굳이 갚아야 되느냐, 옛날 금액으로 갚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급 여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합니다. 계약 이후에 바이낸스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미지급 물량만큼의 코인을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주면 되는 건데요. 관건은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올라서 아까울 아깝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 규모, 동일 재화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바이낸스의 입장에서 어쨌건 한국을 굉장히 공들여서 진출하는 상황이니 네. 이런 걸 잘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팍스가 이번에 승인이 나면서 대표이사가 임시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조영중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승인을 내면서 대표이사를 박한민 이사로 변경했습니다. 네. 박한민 신임 대표는 기존에도 고팍스의 등기 임원으로 사내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고팍스에서 실제로 업무를 보지는 않았고 사회이사 같은 사내 이사였는데 이분이 바이낸스와 관계가 있어서 이사회에 진입한 인물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시 대표와 비슷하고요. 추후 정말로 경영을 맡을 대표를 다시 선임한다고 합니다. 가버넌스의 변화도 조망해 봐야 되겠군요. 사업적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인수를 했으니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글로벌 1위 거래소가 가진 고객 관리나 마케팅 노하우를 이식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오더북 공유입니다. 거래는 호가창이 촘촘하고 체결 속도가 빠를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율의 벽을 깨기가 어려운 건데요. 원화 거래소 중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적은 고팍스가 단기간에 성장하려면 바이낸스의 유동성을 끌어와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양사도 이 점을 1순위로 두고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더북 공유 이거 좀 자세히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뭐 규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규제 대상이 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그 상대 거래소의 고객 신원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 시행 시점이던 2021년 9월 다수의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를 중단했고요. 그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업비트만 업비트 에이펙 소속 거래소들과 공유를 이어갔습니다. 업비트 외에 이런 오더북 공유를 하는 다른 거래소도 있는가요? 최근에 빗썸이 호주 거래소인 스텔라와 테더마켓 오더북 공유를 시작했는데요. 네. 당국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뭘로 조사를 하는 거죠? 오더북을 공유할 때 빗썸은 스텔라라는 거래소는 호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이고 네. KYC나 AML 같은 문제도 전부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당국이 실제로 이것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글로벌에서 여러 국적의 고객이 사용 중인 거래소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대 거래소이니까요. 깐깐한 당국의 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이긴 합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이런 M&A 과정이니 규제 당국이 글로벌 기준과 국내 기준과 이런 걸 좀 맞추는데 이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네. 금융 이슈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팍스든 바이낸스든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 즉 코인 투자자들이 만족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이 코인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